자, 오늘 수업 들어가겠습니다. 우리가 다른 학원은 이번 주에 개강을 해서 스파르타가 들어갔는데 일산은 뭐 한 주 조금 늦춰서 스파르타 합시다요. 그리고 저희가 마케팅까지 끝났어. 마케팅. 이게 한번 봐봐. 필수적 목차를 보면 마케팅이 딱 끝나면 그 다음에 고전 이론이 있어요. 뭐 지대 이론, 도시구조 이론, 막 입지 이론, 그런 거 있죠. 요새는 거기 많이 나와요. 그런데 일단은 오늘은 156페이지를 한번 펴봐요. 156페이지. 좀 쑥 넘어가서 156페이지. 그리고 숙제를 좀 내주려니까 우리 빵꾸노트를 봐도 돼요. 빵꾸노트를 빵꾸노트는 64페이지. 64페이지. 자, 빵꾸노트를 펴놓으면 여기 계산 문제도 있으니까 보세요. 자, 전략을 좀 잘 짜 보셔야 돼. 어떤 전략이 필요하냐? 평가로는 5개가 나와요. 평가로는 5문제가 나옵니다. 많이 나오는 주제죠. 그런데 일단 무조건 하나가 정해져 있어요. 맨 마지막이 40번이야. 40번에 가격 공시 제도가 들어가 있어요. 가격 공시제도. 매년 나와. 그리고 나오는데도 뭐 정해져 있어요. 필수서의 기출 족보만 읽어도 충분해요. 충분해. 그런데 요거 버리는 분이 많아. 맨 마지막에 있으니까. 자, 그리고 계산 문제가 반드시 2개가 나와요. 38번 아니면 39번에 계산 문제가 반드시 2개가 나와요. 계산 문제가. 작년에는 뭐가 나왔니? 그러면 작년에는 저희들이 예측한 대로 공시지가 기준법하고 원가법이 나왔어요. 우리 예측한 거예요. 항상 계산 문제 유형이 딱 4개가 있는데 이게 돌아가면서 나와. 돌아가면서. 그런데 올해는 거래사례 비교법이 하나 나올 거고, 처음 들어보신 분은 일단 용어만 한번 봐보세요. 그리고 수익환원법이 일단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계산 문제를 우리 아직 모의고사를 안 보셨겠지만 모의고사를 보시면 알아요. 이 계산 문제가 우리 중개사 시험은 한 8개 정도 나오는데 이 8개 다 풀고 싶죠. 그런데 시간이 없어. 대부분 우리가 모의고사 한번 3월달 매가는 여기는 3월달부터 모의고사 볼 거예요. 3월달 딱 모의고사 보잖아요. 그럼 1교시에 민법하고 학개론 40문제씩 본단 말이에요. 그러면 다른 시험은 40문제를 풀 때 40분 딱 줘요. 마킹까지 딱 40분. 그런데 중개사 시험은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40문제를 보면서 과목당 40문제를 보면서 10분을 더 줘. 왜? 우리가 데모에서 쟁취했거든. 이 말은 무슨 뜻이에요? 40분 갖고 못 풀겠다는 거야. 합격을 못 하겠다는 거야. 합격 충분히 할 수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데모해가지고 저희들이 10분을 늘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100분에 80문제를 푸는데 다른 시험보다는 그러니까 1교시에는 2과목을 보니까 10분, 20분을 더 준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민법까지 80문제에서 몇 문제나 풀어갖고 올 것 같아요. 한 5월달까지. 65문제 정도 풀고 오면 잘하는 분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15문제 정도를 못 읽어. 아예 읽지를 못해. 그래서 계산 문제가 8개가 있어서 그걸 다 준비하더라도 내가 풀 수 있다 그래도 막상 시험장 가잖아요. 손이 안 가. 대단히 중요한 문제야. 손이 안 가. 자, 그래서 계산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 봐요. 계산 문제가 몇 번부터 나오냐 그러면 1번부터 이렇게 쭉 풀다가 한 7번부터선가 재수 없으면 7번부터 나와. 그리고 재수 있으면 한 9번부터 나오고.
그 10문제 안에 재수 없으면 2문제가 나오기도 하고 어떨 때는 7번에서 바로 계산 문제 나오기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걸 풀 정신이 있느냐? 정신이 없다고. 이제 봐봐요. 7번에서 문제 나왔으면 이제 6문제 풀었어. 6문제 풀었는데 개인이 계산 문제 손대가지고 답이 5%. 내가 계산한 문제가 5야. 5%라고 합시다. 5%. 내가 계산한 정답이 5%인데 1, 2, 3, 4, 5번에 어딜 봐도 5%가 없어. 그럼 어떻게 할 거야? 내가 푼 건 5%인데 그 시험 망해버려. 그 시험 망해버려. 시간은 이미 갔고 풀었는데 정답이 안 나와. 그럼 또 풀어야지. 시간을 투자했으니까. 그래서 2번째 풀었는데도 나는 5%가 나왔는데 1, 2, 3, 4, 5번에 없어. 그러면 그냥 시험 그냥 착살 나는 거예요. 그래서 8개 중에 자력으로 3개, 4개, 저는 최소 3개만 풀면 된다고 봐. 3개만. 그 나머지는 찍으면 돼. 우리가 뭐 80점씩 필요한 점수는 아니니까. 그래서 계산 중에 3개 정도를 반드시 풀고, 그리고 3개 정도는 우리가 찍어줘. 우리가 준비하라는 것만 하면 웬만하면 3개 맞아. 우리 작년 시험도 한 5개 다 맞았어. 5개. 근데 5개 다 안 풀어갖고 와. 3개 정도나 풀면 시간이 다 가거든. 자, 그래서 저희들이 3개가 최소야. 근데 이왕이면 어디에 있는 3개를 풀어야겠어요. 앞쪽에 있는 거 3개 풀어갖고 작살나야겠어. 뒤쪽에 있는 문제를 여유있게 이론 문제부터 싹 푼 다음에 뒤쪽에 있는 문제를 풀어야겠어요. 바로 그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38, 39가 뒤쪽인데 뒤쪽에 매년 나오는 계산 문제가 있다고. 이론 문제 싹 먼저 풀고 계산 앞에 있는 계산 문제 좀 빼고 이론 문제 쫙 풀고 마지막에 있으면 자연스럽게 그렇죠. 남는 시간에 충분히 투자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평가론의 계산 2개는 반드시 풀어야 될 필수예요. 문제가 특이하게 나오지 않는 이상 무조건. 그리고 지금까지는 평이하게 나왔어. 우리가 준비한 대로. 그러니까 요거 반드시 풀어야 돼요. 올해는. 그럼 계산 벌써 하나만 더 하면 되잖아요. 하나. 쉬운 것들이 있다고. 하나 하면 된다고. 요거 2개 풀어야 돼요. 그럼 벌써 3개는 픽스야. 올해 3개는 픽스야. 그리고 하나나 2개가 뭔가 있어. 이건 지금 안 해도 돼. 그래서 오늘 종강의 목표는 이 3개를 맞추는 거야. 3개를. 됐죠? 그런데 이게 이런 게 뭡니까? 그럼 이게 이제 방식이야. 방식. 우리 중개사 수험생들이 가장 하기 싫어합니다. 이 방식이에요. 그래서 방식을 지금 바로 1교시부터 시작하는 거야. 방식을. 그럼 방식 봅시다. 자, 감정평가 방식이 뭡니까? 그럼 감정평가는 가치를 판단하는 활동이에요. 이 정도는 기억하죠? 가치를 판단하는 활동이고 그 가치를 수치화해야 될 거 아니야. 가치가 높아요. 이게 의미가 없잖아요. 가치가 높긴 높은데 이게 20억이냐, 15억이냐, 17억이냐 수치화하는 과정이 이 감정평가 방식이에요. 근데 감정평가 방식을 보면 자, 필수서에 보면 156페이지에 1번 보면 막 박스 쳐가지고 안에 무슨 막 들어가 있어. 이거 보기 싫다는 거야. 나 이거 뭔 말인지 모르겠어. 이게 보지 마, 그럼. 이게 마음에 안 들면 보지 마. 그리고 요거 마음에 안 들면 보지 마. 요건 봐야 돼. 요건 별표 쳐. 시험에 나오면 요 놈이 나오는 거야. 무조건 요 놈이. 왜?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이라고 적어져 있잖아요. 이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이 감정평가를 규정하고 있는 법령이에요. 우리는 어떤 법이 있어? 중개사 활동은 아무 법도 없어? 중개사법. 자, 질문이야. 우리 법은 중개사법이야. 중개사의 공인중개사법이야. 공인중개사에 관한 법률이야. 대답 잘해줘. 공인중개사법이야. 공인중개사에 관한 법률이야. 빨리요. 에? 그래, 공인중개사법 이렇게 돼 있어요. 좀 법률이 좀 정확히 좀
정확히 좀 입에 붙어놔야 돼요. 예. 이게 이제 감정평가 실무를 규정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시험에 나오는 거예요. 이게. 자, 그런데 이게 입에 잘 안 붙어. 그래서 밑에 필수서 밑에를 보면 제가 이렇게 적어놨어요. 일단 뭐부터 봐야 되냐? 감정평가는 가치를 추계하죠. 그리고 가치를 금액으로 표시해. 가치를 추계해서 금액으로 표시한단 말이에요. 요걸 감정평가에서는 가액이라고 이렇게 불러요. 가액. 이게 저 가액이라는 건 가격입니까? 가치입니까? 도대체 뭔 소리요? 가액이라는 게 가치를 수치화한 값을 가액이라고 그래요. 가액. 그래서 그냥 가치라고 그냥 하면 돼. 가치. 부동산의 가치. 수치화된 부동산의 가치. 그리고 또 두 번째, 감정평가 법이냐, 감정평가 업자들은, 감정평가 활동가들은 가치만 추계하는 게 아니라 임대료도 추계해. 일단 요거 하나. 가치와 그 다음에 부수 업무로 임대료 등을 추계합니다. 그래서 가치를 구하는 세 가지 방법이 있고 임대료를 구하는 세 가지 방법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일단 첫 번째가 거래사례 비교법, 원가법, 수익법 이렇게 있죠. 그래서 얘는 두 문자를 따면 거래 원수야, 왼수야. 거래 왼수. 거래사례 비교법은 익숙해요. 문구가 어렵지 않으니까. 근데 왼수는 처음 들어봐. 하나는 원가법, 또 하나는 수익환원법. 왼수야. 그 다음에 여기는 임대 적수야. 적수. 그래서 거래 왼수, 임대 적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거래 왼수, 임대 적수. 거래 왼수, 임대 적수. 자, 그리고 또 봐요. 요 가치를 찾는 방법에는 세 가지가 있어. 가치를 찾는 방법에는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 어떤 게 있습니까? 그러면 시장에서 우리가 가치를 찾을 수가 있어요. 시장에서. 그걸 우리는 시장성이라고 불러요. 시장에서 가치를 찾습니다. 시장에서. 그럼 이제 사례 두 개를 들어볼 테니까 이해를 해보세요. 자, 친구가 생일 선물로 나에게 뭔가 선물을 줬어요. 어떤 물건을 친구가 선물을 줬어요. 근데 이 생일 선물에 담겨있는 정성, 애정 이런 건 관심이 없고 얼마짜리인지 궁금해. 궁금하지 않아. 궁금해. 그러면 뭘 확인해 보면 돼. 우리 스마트폰에 G마켓이나 쿠팡을 열어서 그 시장이죠. 인터넷 시장을 열어서 내가 받은 선물이랑 비슷한 물건이 얼마로 거래되고 있느냐. 이거 보면 되지. 이게 시장에서 거래되고 있는 게 5만 원이다. 그러면 내가 받은 생일 선물도 얼추 5만 원입니다. 이런 걸 우리가 시장에서 가치를 찾는 방법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부동산으로 치면요. 부동산으로 치면 내가 아파트라고 할 때 내가 301호에 거주할 때 301호의 가치가 얼마나 될까요? 그러면 같은 동에 301호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다른 호가 얼마에 팔렸는지를 보면 대충 얼추 파악할 수 있죠. 내가 301호인데 옆집 302호가 최근에 10억에 팔렸어. 그럼 얼추 내 부동산도 얼마라는 거야? 10억이라는 거. 이런 걸 우리는 시장에서 가치를 찾습니다. 시장성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 시장에서 가치를 찾습니다. 그러면 시장에 거래된 사례를 보고 이게 거래 사례가 5억입니다. 그러면 내 물건도 5억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임대료도 마찬가지겠죠. 시장의 임대 사례를 통해서 임대료를 추정해 볼 수 있다 이런 거예요. 이게 실무에서 가장 많이 쓰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시장에서 거래된 거래 사례나 임대 사례를 통해서 가치를 추계합니다. 이게 거래 사례 비교법, 임대 사례 비교법. 그래서 요건 쉬워. 이해도 쉽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어디서 찾을 수 있습니까? 그러면 비용에서 찾을 수 있어요. 비용에서. 우리 조금 전에 생일 선물 시장에 없어. 시장에 찾아왔더니 내가 선물 받은 물건이 없어. 그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이 물건을 만들 때 얼마의 비용이 들어갔을까? 이런 걸 확인해 봐도 되잖아요.
그래서 내 그 선물을 만들 때 들어간 비용이 대충 한 5만 원어치 정도 되겠다. 그러면 가치가 5만 원 정도 될 거야. 이게 비용에서 가치를 찾는 거예요. 이게 비용성이에요. 비용성. 근데 비용에서 가치를 찾을 때 요 원가라는 표현을 주죠. 우리 원가나 비용이나 많이 들어본 내용이잖아요. 비용과 원가는 조금 달라요. 비용은 내 호주머니에서 나간 돈이면 다 비용이에요. 그런데 원가는 비용 중에 특별히 물건을 제작할 때 들어가는 비용을 원가라고 하는 거예요. 비용, 제작할 때 들어가는 비용.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도 좀 알고 있어야 돼요. 봐봐. 뭔가 내가 지출을 했어. 그러면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나의 비용이 될 수 있다고. 그런데 우리가 투자의 현금으로 분석할 때 내가 쓴 돈 중에 활동과 관계가 있어서 나간 지출이 있어. 활동과 관련해서. 내가 중개업을 합니다. 그러면 중개업 활동과 관련해서 나간 돈. 또 임대차 활동을 합니다. 그러면 임대차 활동과 관련해서 나간 지출. 이걸 우리가 뭐라 불러요? 갑자기 강의가 멈춰버렸어. 우리가 투자 현금 흐름 분석에서 세 가지 영불형. 영불형의 첫 번째 영이 뭐예요? 경비, 영업 경비. 그렇죠. 경비가 활동과 관련되어 있는 비용을 특별히 경비라고 하는 거죠. 이게 중개업의 활동과 관련된 비용, 경비 이런 식이에요. 그런데 물건의 제작과 관련된 비용을 우리는 특별히 원가라고 합니다. 원가. 이 물건 만들 때 원가가 얼마니 이런 말 쓰지 않습니까? 그래서 비용에서 가치를 찾을 때는 원가를 기초로 가치를 찾는 거예요. 원가가 5만 원이면 대충 5만 원 정도 되겠지라는 거예요. 5만 원. 자, 그리고 수익에서 가치를 찾을 수도 있어요. 수익에서. 그럼 질문, 이제 이게 중요해. 자, 우리 부동산학에서 제일 중요한 정의라고 있어요. 가치정의. 우리가 어디서 했습니까? 오늘 종강이니까 어디서 했습니까? 그러면 영속성에서 했어. 영속성. 우리가 영속성의 두 문자가 감, 자, 가, 수. 이 가가 가치정의잖아. 가치정이 뭐라고 돼 있어요? 가치정이. 기억이 안 나죠? 한번 봅시다. 가치정이 뭐라고 돼 있습니까? 가치정이. 자, 페이지가 12페이지. 필수서 12페이지. 잠깐 보자고요. 자, 필수서 12페이지 영속성에 보면 첫 번째 점박이가 가치정이죠. 가치정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장래 기대이익을 현재 가치로 환원한가.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장래 기대이익을 현재 가치로 환원한가. 이게 가치를 찾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암기한 게, 자, 부동산의 가치는 항상 과거와 현재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항상 뭐가 중요하다? 장래. 내가 부동산을 투자했을 때 그 부동산의 가치는 내가 부동산을 투자한 이후에 나에게 얼마의 이익을 가져다 줄 것이냐. 그 장래 기대이익으로 가치가 결정된다는 거죠. 그러면 왜 그렇습니까? 그러면 오래 사니까 장래가 중요하다는 거죠. 장래가. 우리가 왜 공인중 이 스트레스 받아가면서 중개사 자격증을 따려고 노력해요. 뭐가 있어서? 뭘 위해서? 장래. 그래서 영속성, 토지는 항상 영속적이라 장래가 길단 말이에요. 그래서 항상 부동산은 장래 얼마의 이익을 가져다 줄 수 있느냐, 이게 가치를 결정하는 포인트라는 거죠. 그럼 보세요. 장래 기대이익을 두 글자로 수익이라고 이렇게 동그라미 치고, 여기 환원한다고 돼 있잖아요. 그럼 이렇게 환원하게 되면 이게 뭐예요? 수익 환원법이 되는 거예요. 수익 환원법. 그래서 우리가 영속성에서
가치정의, 수익환원법 합쳐서 감자, 가수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수익성이라는 게 뭡니까? 그러면 수익으로부터 가치를 찾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찾니? 장래 기대이익을 통해서 가치를 추계할 수 있어. 장래 기대이익을 통해서. 그걸 우리는 무슨 법이라고 하니? 그럼 수익환원법이라고 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요쪽은 용어만 기억하면 돼. 자,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시장에서 가치를 찾습니다. 거래사례 비교법, 임대사례 비교법. 거래사례 비교법, 임대사례 비교법. 그 다음에 비용에서 찾습니다. 원가법, 적산법. 수익에서 찾습니다. 수익환원법, 수익분석법인데 처음 하시는 분은 일단 입에 붙어야 되니까 거래 왼수. 거래 왼수. 왼수가 뭐예요? 원가법, 수익환원법. 그 다음에 임대 적수. 시험은 대부분 왼수하고 적수가 나와. 왼수하고 적수가. 왼수는 뭐예요? 원가법, 수익, 환원이야. 환원법. 적수는 적산법, 수익, 분석법. 이렇게 있는 거야. 수익 분석법. 자, 그래서 이제 시험에 나오는 게 요거란 말이에요. 요거. 그러니까 우리가 왼수, 적수만 잘 찾아주면 돼. 왼수, 적수만. 딱 보니까 여기 봐요. 여기서부터 볼까요? 시장성에서 가치를 찾습니다. 시장성 나왔죠? 뭐라고 돼 있냐? 거래사례 비교법, 임대사례 비교법. 이건 잘 안 틀려. 이건 잘 안 틀려.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가 중요해. 자, 두 번째는 비용에서 찾는 거죠. 비용에서 왼수잖아. 왼수. 원가법, 수익환원법. 그 다음에 적산법, 수익분석법. 수익환원, 수익분석법은 수익성의 원리고. 요거 암기하는 게 일단 1번이에요. 그래서 왼수 그러면 원가법. 이게 대부분 빵꾸를 뚫어놔. 이렇게 빵꾸를. 그럼 대충 두 문자만 따도 왼수니까 여기는 원가법, 얘는 수익환원법. 이건 잘 안 틀리니까. 적산법, 수익, 분석법이야. 얘는 왼수, 적수, 왼수, 적수. 그리고 원가가 들어가 있으면 비용. 그 다음에 수익이 들어가 있으면 수익성. 이런 식으로 채워만 주면 된다고. 채워만 주면. 네. 그래서 일단 거래 왼수, 임대 적수. 그러면 이거 틀릴 것 같아요? 안 틀릴 것 같아요? 안 틀릴 것 같죠? 이제 시험장에 들어갔어. 자, 들어갔어. 자, 출제자가 이렇게 냈어요. 29회 기출이야. 거래사례 비교법, 임대사례 비교법이니까 비교성의 원리 이렇게 있어. 그때 함정이 40%가 빠져버려. 비교성은 없어. 시장에서 가치를 찾습니다. 시장의 거래사례, 시장의 임대사례. 그래서 이건 따로 암기하는 거야. 시장의 임대사례, 시장의 거래사례. 자, 그리고 또 이거 말고 또 틀릴 거 뭐 있나요? 그럼 잘 봐요. 거래사례 비교법, 임대사례 비교법이고 요런 게 하나 있어요. 여기. 공시지가 기준법. 이 공시지가 기준법은요, 우리 공시지가가 가격 공시제도에 나오잖아요. 이게 법률에서 토지의 평가 방법으로 정한 거예요. 법에서 토지의 평가 방법으로. 이게 뭔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시험에 뭐라고 나왔니? 그러면 공시지가 기준법은 비교 방식의 일종으로 뭔가 넣어놨는데 시험에 이렇게 나왔어. 공시지가 비교법. 맞춰갖고 왔겠어? 틀려갖고 왔겠어? 이게 가장 많이 틀린 두 가지예요. 가장 많이 틀려요. 시장성을 비교성이라 해놨더니 다 맞아 보이고 여기 다 거래사례 비교법, 임대사례 비교법이잖아. 그 여기도 공시지가 비교법 적어놨더니 아무 생각 없이 다 동그라미 다 쳤다는 거죠. 느낌. 그러니까 요거 용어 묻는 거야. 여기는 용어. 근데 용어가 한 번에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각각 한 번씩 차례대로 한번 보면서 암기해 보자 이런 말이에요. 자, 일단 시험은요, 이쪽이 압도적으로 많이 나와요. 가에. 그래서 거래 왼수 우리가 이렇게 암기하고 있는 거야. 거래 왼수, 거래 왼수. 그리고 이제 계산도 같이 풀어보게. 빵꾸 노트를 봐. 빵꾸 노트에는 혼자 연습하라고 계산 문제까지 넣어놨어. 그러니까 계산 문제까지 같이 보자.
자, 이렇게 적어져 있어요. 가액을 산정하는 방법의 거래사례 비교법. 자, 중요한 건 거래사례 비교법의 정의는 시험에 거의 안 나와. 거의 안 나와. 그러니까 가볍게 저랑 같이 읽기만 하면 돼. 자, 대상 물건과 비슷한 물건이야. 대상과 비슷한 물건이 얼마로 거래되는지 뭘 찾아? 거래 사례를 찾는 거예요. 그리고 뭐 하신다고 돼 있어? 비교합니다 라고 돼 있으니까 거래 사례 비교법 이렇게 돼 있어. 거래 사례. 그러면 시험은 어떻게 나오니? 봐봐. 이게 틀릴 건지. 요걸 안 주고 원가법이란 이렇게 줘. 대상 물건과 가치 형성 요인이 비슷한 물건의 거래 사례와 비교하여 봐봐. 거래 사례와 비교한다고 돼 있으니까 거래 사례 비교법이겠지 원가법이겠냐고. 거래 사례 비교법이지 원가법입니까? 이거 맞춰갖고 와야 돼? 안 맞춰갖고 와야 돼? 그럼 딱 봐도 틀렸잖아. 그런데 이거 틀려갖고 오는 사람이 50%야. 이 말은 무슨 뜻이에요? 아예 안 하신다는 거야. 하기 싫다라는 거야. 이게 이 정도 수준이야. 거래사례 비교법이 비교한다고 돼 있으면 거래사례 비교법이라고 돼 있으면 되겠구만. 이 정도면 할만해, 할만하네. 누가 뭐 토시 하나 안 틀리고 암기하라 그래? 거래사례를 비교합니다. 거래사례 비교법이요. 왜 이걸 안 하고 뭐 어쩐다는 거야. 그냥 거저 주는 건데. 거래사례를 비교한다고 돼 있어. 자, 문제는 뭔지 모르겠지만 올해 계산 문제 1순위야. 계산 문제 1순위. 얘는 아주 쉬워. 숙달된 적용은 5초 만에 풀어. 5초 만에. 해봅시다. 자, 거래사례 비교법 시장성의 원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시장성의 원리. 그리고 들어가 봤더니 이거요. 행복 아파트 단지 내에 101호의 가치를 추계하고 싶어요. 그럼 가장 먼저 이런 표현이 이제 계속 나와. 대상 물건 이렇게. 대상 물건은 우리가 가치를 추계하고자 하는 목적물이에요. 가치를 추계하고자 하는 목적물. 그러니까 101호야. 정확히 말하면 행복 아파트 단지 안에 101호야. 자, 그리고 가치와 가격은 항상 끊임없이 이렇게 변합니다. 가치와 가격은. 그러니까 몇 월 몇 일자 가치를 추계할 것이냐. 이게 대단히 중요해요. 우리가 가격이나 가치를, 특히 가격이야. 우리가 부동산의 가격을 말할 때 10억입니다. 이건 의미가 없어요. 이게 작년에 10억이었냐? 오늘 10억이냐? 10년 전에 10억이냐? 이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가치, 가격은 끊임없이 변하니까. 감정평가를 할 때도 몇 월, 몇 일자를 기준으로 가치를 추계할까요? 그 기준이 되는 시점을 반드시 찍습니다. 오늘이 며칠입니까? 3월. 벌써 4일이에요? 벌써? 3월 4일이니까 3월 4일을 이렇게 넣으면 행복 아파트 단지의 101호 아파트에 몇 월 며칠 3월 4일자 가치를 추계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아주 간단해. 가치를 찾는 가장 쉬운 방법이 시장이잖아요. 이게 지역적인 시장이야. 대부분 아파트 단지가 크니까 아파트 단지가 항상 지역적인 시장이에요. 그래서 101호의 가치를 어떻게 찾습니까? 이걸 찾는 거예요. 최근에 똑같은 아파트 단지에서 최근에 거래된 사례를 찾아. 그래서 301호가 3억이 거래되었다고. 그럼 얼추 대상의 가치도 얼마라고 하면 돼요? 3억이겠지. 이게 거래 사례를 기준으로 가치를 추겨요.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 얘가 3억이라 해서 얘가 딱 3억입니까? X야. 왜 3억보다 높을 수도 있고 3억보다 낮을 수도 있잖아. 그래서 이제 뭘 합니까? 그러면 거래 사례와 대상을 비교해야 돼요. 정확히 말하면 누가 더 우월한지를 비교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상이 조금 더 나아 보여요. 그러면 여기다가 플러스 알파 이렇게 가치를 부여하고 대상이 조금 더 열악해 보여요. 그럼 마이너스 알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장의 거래 사례를 찾고 거래 사례와 대상을
비교하면서 대상의 가치를 찾아내더라. 이게 거래사례 비교법이에요. 그 이론적으로는 비교를 몇 가지 합니까? 그러면 이 네 가지를 비교해요. 그래서 우리가 실무에서는 사, 시, 지 이렇게 네 가지를 뭔가 비교하는데 우리는 알 필요 없어. 왜요? 물어보면 안 물어보고 물어보면 나 몰라 하고 그냥 가. 물어봐도 뭐라고? 사정 보정이 뭐예요? 모르겠는데요 하고 넘어가. 그럼 되는 거야. 얼마나 심플해. 심플해 뭔가 성의가 없어. 뭐가 성의가 없어. 안 나온다니까. 안 나와. 그냥 골자가 거래 사례를 찾고 대상과 비교를 합니다. 그럼 된단 말이요. 그러니까 이런 거 몰라도 된다고. 봐봐. 공식에는 거래 사례, 거래 가격을 찾고 사, 시, 지게 뭐 이렇게 한다고 돼 있잖아. 빵꾸노트 지금. 그런데 그런 거 필요 없다고. 일단 뭐부터? 자, 문제를 한번 풀어보면 돼. 문제. 이게 지금 65페이지에 있는 30일의 기출이란 말이야. 30일의 기출. 문제가 뭔가 뎁다 길죠. 긴데 이제 한번 해보자고. 자, 진짜 어려운지. 봐. 일단 대상 토지라고 돼 있어. 대상. 그러니까 토지를 평가한다는 거 아니에요? 토지를. 그리고 XC Y동 210번인데 XC Y동이 어딘지 아시는 분? 모르잖아. 이게 뭐 의미도 없어. XC가 어딘지도 모르는데 여기는 요거 하나만 기억하면 돼. 일반 상업지역에 있는 토지고 요거 상식이잖아. 용도지역이 어딘지는 중요하죠. 주거지역의 토지냐 상업지역의 토지냐 대단히 중요하죠. 이게 일반 상업지역에 110제곱미터 토지야. 110제곱미터. 대충 몇 평이야? 대충 한 33평 정도 되죠? 3으로 나누면 돼. 3으로 나누면 평 정도 돼. 정확히는 우리가 잊어버렸어. 400에 122 이렇게 나누면 돼요. 이게 122 제곱미터하고 여기 평이에요. 평. 그래서 요거 하면 3.3142445인각이야. 근데 우리가 그렇게까지 디테일하게 할 필요는 없고 우리가 평이 더 크잖아요. 평이 더 큰지 모르면 큰일 나. 평이 더 커. 그러니까 한 우리가 3.3제곱미터가 대충 한 평이라고 보면 되니까 뭐 33평 정도 된다. 이렇게 되면 돼요. 자, 그래서 일단 토지야. 일반 상업지역에 있는 110제곱미터 토지야. 자, 그리고 몇 월 며칠을 기준으로 가치를 추계하라는 거야. 20년 9월 1일. 이게 30일의 기출이니까 20년이라고 돼 있어. 9월 1일자야. 9월 1일자. 자, 그럼 이제 이 토지의 가치를 찾고 싶습니다. 그러면 비슷한 토지가 얼마로 거래되었느냐. 요걸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거래 사례. 출제자가 거래 사례를 줘. 거래 사례를. 그리고 얼마에 거래되었다고 돼 있어. 2억 4천. 근데 잘 봐. 우리 토지는 항상 실무에서 단가로 계산하는 게 관행이야. 그래서 나중에 이런 면적을 비교해도 되지만 우리 이제 실무에 최소한 익숙하게 단가로 계산한다. 단가로. 그럼 2억 4천에 120제곱미터니까 2억 4천에 120제곱미터 나누면 얼마가 될 것 같아? 200만 원이야. 제곱미터. 이런 것도 자주 나오는 수치니까 계산기 안 치고 좀 알아야 돼. 예를 볼게요. 1억이야. 1억짜리 토지야. 근데 면적이 얼마니? 100제곱미터야. 그러면 무조건 제곱미터당 100만 원이야. 시험에 겁나게 잘 나오는 수치야. 실무에서도 잘 나오고. 봐요. 8억이야. 200제곱미터야. 그러면 대충 정확한 수치는 모르더라도 제곱미터당 100이야. 대충 400대구나. 제곱미터당 400만 원대구나. 이런 감이 있어야 돼. 이거 봐. 2억 4천 억대야. 억대. 근데 면적이 지금 120제곱미터잖아요. 그럼 대충 100단이면 100만이야. 100만.
100만. 이런 게 좀 감이 있어야 돼. 계산기 안 눌러도 나오게. 예? 자, 그래서 거래 사례를 봤더니 제곱미터당 200만 원이에요. 제곱미터당. 자, 그런데 이게 언제 거래되었습니까? 그럼 봐봐. 언제 거래됐어? 우리는 몇 월 몇 일자 가치를 추계하는데 9월 1일. 그러니까 7개월 전이잖아요. 7개월 전에 거래된 게 2월 1일 7개월 전에 거래된 게 200만 원이야. 그러면 7개월 정도 지난 때는 얼마가 될 것 같아? 더 올라갈 것 같아? 더 떨어질 것 같아? 우리나라에서. 당연히 올라간다. 그러니까 이미 끝났어. 자, 대상이 9월 1일자 가치를 추계하는데 거래 사례가 야 7개월 전 2월 1일 날 제곱미터당 200만 원으로 거래된 게 있네. 그럼 뭐만 해주면 돼? 올려만 주면 되겠구나. 올려만. 그러면 가치 끝이야. 근데 어떻게 올려줍니까? 봅시다. 여기는 뭐 수치가 없잖아. 연구할 필요 없고 계산 문제니까. 여기 봤더니 이런 게 있어. 지가가 변동했는데 5% 상승했대. 그러면 이제 요걸 어떻게 수정할 것이냐만 잘 봐봐. 100원짜리가 5%가 오르면 얼마야? 105원이야. 105원. 그러면 1원으로 따지면 얼마야? 1.05, 즉 1.05배 해달라는 거야. 이런 것만 좀 연습해달라고. 우리 시험에는 이게 다야. 이게. 봐요. 자, 예금 금리가 10%야. 예금 금리가, 예금이야. 예금 금리가 10%야. 100원을 예금합니다. 그러면 1년 뒤에 얼마가 돼요? 10%가 금리니까 110원. 그러면 수식으로 바꾸면 1원이 1.1이니까 곱하기 1.1 해주면 돼. 1.1배 해주면 된다는 거야. 1.1배. 10%면 1.1배야. 해볼게. 우리가 여기 현재 가치, 미래 가치 할 때도 자주 했단 말이야. 자, 봐요. 금리가 10%야. 금리가 10%. 1원을 예금해. 1원을. 그러니까 시작할 때 1원을 예금했을 때 10% 금리면 이게 잘 안 들어와. 그러니까 금리가 10%면 100원을 예금해. 그럼 얼마야? 110원이 되죠? 110원. 110원. 앞에다가 점만 찍으면 이게 수식이야. 곱하기 1.1. 이렇게. 자, 그러면 이거 봐요. 5%야. 5% 상승이야. 100원짜리를 예금하면 얼마가 된다는 거야? 105원이야. 105원. 105원. 그러면 1.05배만 해달라는 거야. 어디다가? 여기다가 1.05배만 해주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곱하기 이렇게 해주면 되는 거야. 곱하기. 이것도 봐. 3%에 우세합니다. 그러면 100원짜리라면 3% 우세니까 3%보다 더 높아야 될 거 아니야. 100원이면 얼마가 된다는 뜻이야. 103원. 103원. 103원이니까 점 찍으면 1.03배만 해주면 된다는 거야. 1.03배만. 그러니까 자, 제곱미터당 200만 원으로 거래되었군요. 그리고 딱 봤더니 야 7개월 전이네. 이게 뭔가 올려만 주면 되겠구나. 올려만. 근데 여기 딱 봤더니 올리라고 돼 있잖아. 지가가 변동했다고. 5% 올려라. 그럼 어떻게 해줘? 100원이면 105원. 점 찍으면 곱하기 1.05. 자, 얘는 뭔지 모르겠어. 근데 뭔지 모르지만 3% 우세하다고 돼 있잖아. 3%. 정확히 말하면 개별적인 특성에서 3% 올리래. 그러면 100원이면 103원으로 해달라는 거야. 그럼 103원이야. 그럼 점 찍으면 1.03이야. 1.04. 그래서 요거 계산하게 되면 대상의 가치가 얼추 추계되는 거야. 근데 절대 잊으면 안 될 게 있어. 여기 대상의 면적이 얼마야? 제곱미터로 지금 계산하고 있으니까 마지막에 대상의 면적인 110 제곱미터를 이렇게 곱해주면 이제 237, 930 이렇게 나온다고. 237. 이게 계산 과정이 뭐 쉬워 어려워? 쉽다니까. 봐봐. 자, 시험 문제 다 찍어. 시험 문제 다 찍어봐. 이렇게 줘. 대상 물건과 가치 형성 요인이 같거나 비슷한
거래 사례를 일단 찾아. 그리고 그 거래 사례와 대상을 뭐해? 우열을 비교한다고. 그럼 요거 딱 보는 순간 밑에 안 읽어도 돼. 무슨 법이야? 거래 사례 비교법이군요. 거래 사례 비교법이군요. 요 정도 해주면 된다고. 이론 문제는 거래 사례 비교법. 그러면 계산 문제는 어떻습니까? 그럼 얘가 대단히 쉽다고. 자, 대상은 지금 토지야. 자, 숙달된 조교 줘봐요. 숙달된 조교. 토지구나. 딱 끝이야. 딱 끝. 그리고 이런 거 보도 안 해. 숙달된 조교는 왜? 하다 보면 필요 없어. 그냥 봐봐. 2억 4천에 거래되었구나. 이거 대단히 중요해. 근데 얼마가? 120제곱미터가 2억 4천이니까 대충 나누면 아하, 제곱미터당 200만 원이구나. 이렇게 딱 찾아. 거래가. 여기까지 했어? 여기까지? 예. 그리고 2월 1일자 과거니까 올려만 주면 되겠구나. 이런 감이 있으면 돼. 그럼 이제 나머지는 뭡니까? 밑에 있는 건 뭡니까? 수치만 적용해 주면 되는 거야. 계산 문제니까. 수치가 딱 두 개 있잖아. 5% 상승, 3% 우세. 그럼 상승시키라고 돼 있으니까 100원이면 105원이 되겠네. 105원이 찍으면 1.05. 그 다음에 3% 우세니까 3% 올리라는 뜻이야. 100원이면 103원이네. 점 찍으면 곱하기 1.03. 그리고 이게 대상에 추정된 가격이야. 제곱미터다. 근데 뭐가 있어? 대상 면적이 110이니까 110제곱미터 이렇게 곱하면 정답. 그래서 숙달만 되면 한 10점. 10점이야. 10점 풀 것 같아? 못 풀 것 같아? 풀어라. 이거 틀려갖고 오면 진짜 우리 평가로 아니죠. 우리 감정 평가사 계산 문제 중에 제일 쉬운 문제야. 그리고 마지막에 있고 이게 땡큐야. 올해 이게 1순위야. 1순위. 자, 그런데 이제 가끔 봅시다. 만약에 3% 우세라고 되어 있는데 이번에는 3% 우세면 100원이면 103원. 그래서 1.03을 이렇게 곱해주면 되는데 만약에 3% 열세라고 하면 어떻게 돼야 돼? 열세. 이런 거만 조심하면 돼. 3% 열세는 3%가 안 좋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100원이면 100원짜리 가치가 아니라 97원이 된다는 거야. 97원. 그러면 점 찍으면 앞에 0자 적어줘야지. 그래서 곱하기 0.97, 97%라는 거야. 얘는 103%고 97%, 103%. 이렇게. 요 정도만 해주면 돼. 요 정도. 할만하다, 할만하다. 할만해. 이거 안 해갖고 뭐 큰일 나, 이거. 자, 그러면 하나 했어. 올해 유력하다고. 계산 문제도 하나. 그래서 지금 거래 왼수 중에 뭐 했어? 거래사 비교 해주세요. 자, 그 다음에 원가법이야. 원가법. 자, 원가법은 대상 물건의 이거 빵꾸노트로 봅시다. 이것도 67페이지 빵꾸노트. 계산 문제는 있으면 계산 문제도 같이 풀게. 양가로 3번이라고 되어 있잖아. 양가로 3번 원가법. 자, 원가법은 원가를 통해서 가치를 찾아요. 근데 원가가 뭐니? 그러면 물건을 제작할 때 투입되는 비용이 원가야. 물건을 제작할 때 투입되는 비용. 그래서 우리가 이걸 비용에서 가치를 찾습니다. 그럼 봐요. 원가를 통해서 가치를 찾으니까 일단 원가를 찾겠지. 뭔지 모르겠지만 원가라고 이렇게 돼 있다고. 원가. 대상 물건의 제조달 원가를 찾아. 원가를. 제조달 원가는 뭡니까? 평가론에서 원가를 제조달 원가라고 해. 일단 원가야, 원가. 그리고 뭔지 모르지만 감가 수정한다고 돼 있는데 일단은 이건 중요치 않아. 아무튼 원가를 찾는다는 거 원가. 그럼 시험이 이제 어떻게 나오니? 왼수가 있고 적수가 있지. 왼수가 있고 적수가 있죠. 왼수의 왼은 원가법이야. 그러면 적수의 적은 뭐야?
적산법이야. 그러니까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오는 내용이 적산법이란 이렇게 된다고. 근데 적산법이란 봤더니 대상 물건의 원가에 이렇게 돼 있잖아. 그럼 원가법이라고 해야겠어? 적산법이라고 해야겠어?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이걸 버리면 안 된다는 거야. 아니 원가라고 돼 있는데 뭘 원가법이라고 해야죠. 용어를 기억해 주면 쉽게 맞출 수 있다 이런 거야. 에? 자, 그럼 이제 이해해 봅시다. 이해. 자. 우리가 제조달 원가는 원가야, 원가. 그런데 누가 사용하는 용어입니까? 평가론에서 사용하는 용어예요. 자, 문제는 이거예요. 원가를 통해서 가치를 찾는데 일단 원가도 끊임없이 변해, 끊임없이 안 변해. 원가. 우리 TV를 만들 때 들어가는 원가. 변화하는 것 같아? 안 변하는 것 같아? 변하죠. 기술이 발전할수록 원가가 계속 떨어지는 거니까. 자, 그래서 원가도 변하니까 대부분 가치를 추계하는 기준 시점에서 원가를 다시 추계하는 거야. 그게 바로 다시 추계한다 제조달 원가야. 근데 우리는 거기까지는 필요 없고 일단 원가를 찾아. 우리가 중요한 건 요 놈이 중요한 거예요. 요 놈이. 원가. 자, 어떤 사람이 원가 5만 원을 들여서 뭔가 물건을 만들었어. 그럼 그거 새 물건이겠어? 헛 물건이겠어? 그렇죠. 이 원가는 어떤 가치를 의미합니까? 그러면 항상 새 물건의 가치를 의미해요. 새 물건의 가치. 아니 원가가 5만 원 들었습니다. 그럼 그 5만 원은 새 물건이겠지. 새 물건을 만들 때 들어가는 거니까 이런 생각이 들어야 돼요. 자, 그런데 얘는 대부분 시험에 뭘로 나오냐 그러면 건물의 평가로 나와. 건물. 그래서 이 건물을 만들 때 원가가 1억입니다. 그러면 이 1억이라는 가치는 새 건물의 가치를 뜻한다고. 새 건물의 가치. 원가를 투입하면 항상 새 물건이 나오는 거니까요. 그럼 이제 봐. 자, 원가를 추계해 봤더니 1억 원 정도 드는 거야. 1억 원 정도. 어떤 건물의 원가를 추계했더니 그럼 저게 새 건물의 가치라는 거죠. 새 물건의. 그러니까 신축 건물의 가치가 얼마입니까? 그러면 원가가 1억이면 신축 건물은 그냥 1억이 가치야. 끝이야. 원가가 새 물건의 가치니까 신축 건물이야. 신축 건물이라면 그냥 원가가 그 가치가 되는 거야. 그런데 대부분 우리 주변은 신축 건물이 아니라 중고 건물이잖아. 중고 건물. 그래서 대부분 우리가 평가를 하는 건물은 다 중고 건물이야. 그러면 중고 건물은 새 물건보다 더 비싼 거야? 더 싼 거야? 이게 참 애매모호해. 실무에서는 중고 건물이 더 비싸. 신축 이후로 가격이 더 오르잖아. 5년만 지나도. 근데 이론적으로 생각해봐. 이론적으로. 건물은 영원 불멸의 재화가 아닌데 당연히 신축했고 내가 2년을 사용했다고 해보자고. 그러면 상식적으로 2년을 썼으니까 2년 동안 사용함으로 인한 가치가 하락했을 거 아니에요. 달라졌을 거 아니야. 그걸 반영해 줘야 돼. 그걸 우리는 뭐라 그러니? 감가수정이라고 그래. 감가는 2년 사용으로 인한 감가겠죠? 그래서 공식이 어떻게 돼 있니? 그러면 항상 원가를 찾아. 근데 이 원가는 항상 새 물건의 가치야. 그래서 대상이 중고 건물이라면 2년 사용으로 인한 감가를 반영하는 거야. 감가를. 그래서 제조달 원가에 감가를 해서 가치를 추계합니다. 그래서 실무적으로는 이렇게 읽어. 이렇게 어떻게 읽니? 그러면 제조달 원가를 찾아. 그래서 뭐해? 감가를 해. 그럼 무슨 법이야? 원가법이야. 일명 까까까야. 까까까. 그리고 얘는 작년에 시험에 나왔어. 그러니까 이게 시험 요게 조금 어렵거든요. 저 계산이 얘가 작년에 시험에 나왔어. 그러니까 우리는 뭐만 하면 돼? 요것만 이해해 주면 돼. 요것만. 저기만. 그럼 봤더니
대상 물건의 원가를 찾네. 그럼 무슨 법이라고 할 거야? 적산법이라고 할 거야? 원가법이라고 할 거야? 이렇게 시험에 벌써 작년 정답이야, 얘가. 원가라고 돼 있으니까 원가법이라고 하면 되는데 적산법으로 틀린 법 나왔다고. 재작년에도 나 그랬고. 원가야. 그리고 감가를 합니다. 됐죠? 그러면 거래 왼수 중에 거래사례 비교법 원가법 한 거야. 원가법. 그리고 10분 쉬었다가 이제 뭐 해? 이놈이 좀 어려워. 이놈 1시간 해야 돼.